아무리 현대전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해도 깃발을 꽂아야 끝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전투기와 수천 킬로미터의 항속거리를 갖는 미사일이 등장했음에도 전차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인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러시아의 전차가 모두 소진되어야 전쟁이 끝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래식 무기인 동시에 세대를 거듭할수록 진일보된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전차는 오늘날은 물론 먼 미래에도 지상전의 왕자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각국의 대표적인 전차 전력과 함께 이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차는 포탄의 방호력을 가진 장갑과 험지주파를 위한 주행 시스템, 그리고 강력한 포를 가진 전투용 차량입니다. 전차는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 목표 지점을 점령하고 방어하는 공격 임무부터 높은 방호력을 통해 병사들을 보호하는 방어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 같은 효용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로켓포와 드론 등 대전차용 무기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지역 탈환 및 요충지 점령에서 전차를 대체할 무기가 없다는 것이 실전을 통해 확인된 것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주요국 역시 신형 전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전차 시장의 독점권은 다음 4세대 전차에서 판가름 날 텐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모델로 대한민국의 K3와 독일의 KF-51 판터, 미국의 에이브람스 X, 러시아의 아르마타, 그리고 중국의 4세대 전차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국방 예산으로 무려 1,300조 원 이상을 할애한 미국은 M1 에이브람스에 이어 에이브람스 X라는 4세대 전차를 개발 중입니다. M1 에이브람스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40년 이상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았으나 2020년대 이후 전쟁 양상이 달라지며 새로운 개념이 적용된 전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발된 것이 에이브람스 X인데요. M1 에이브람스의 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지난 2022년 10월 공개한 에이브람스 X의 핵심은 중량과 동력입니다. 과거 M1 에이브람스의 양산형 모델인 M1A2의 경우 중량이 67톤에 육박, 그로 인해 가스터빈 엔진의 연비가 좋지 않으며 도로나 교량이 부실해 차량 이동이 어려운 지형에서는 전투를 치르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이브람스 X는 무인 포탑을 탑재했으며 여기에 포탄을 장전하는 데 필요한 자동 장전 장치를 적용해 승무원 숫자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엔진과 신형 파워트레인으로 연료 소비량을 50% 줄였으며 소음도 작아져 적군의 정찰 시도로부터 전차를 더 오랫동안 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브람스 X는 승용차처럼 전차 안에서 바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됐는데요. 이에 따라 드론으로 전차 상부를 공격하고 사각지대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화력 역시 기존의 120mm 전차포에 신형 탄약을 적용해 공격력을 높였으며 여기에 AI를 이용해 표적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지정하고 이동 경로 설정과 장애물 회피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차 3대장의 한 축이었던 대한민국 K2의 후속 모델 K3 역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는 2030년까지 K3 전차의 시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3 전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체 자체가 스텔스형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차체 정면과 측면, 포탑 측면의 벌집 모양 구조물인데요. 포탑 측면의 벌집 모양 구조물은 66mm KM2호호 유견장 연막탄 발사기를 대체해 다영역 차장 연막탄을 발하는 장치입니다. K2 흑표의 소프트킬 능동방호 장치에 사용되는 MSSG는 가시광선은 물론 자외선과 적외선 대역까지 불투과성을 갖추고 있으며 팽창 흑연을 첨가해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까지 흡수 산란시킬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시각, 열탐지 장비부터 레이더까지 모두 기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강력한 차단막인 셈인데요. 여기에 스텔스 도료를 사용해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고 피탄 거부 능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차체 측면에 달린 사이드 스커트 형식의 추가 장갑은 세라믹과 복합 소재 등을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전차의 약점인 보기륜을 보호합니다. K3 전차는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와 능동형 현수 장치, 고무궤도로 기동성을 개선했는데
하는데 고무 궤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차의 중량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량이 줄어들면 수송 및 험지와 진흙탕을 돌파할 때 유리한데요. 또한 K3 전차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2명에서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특히 K3 전차는 캡슐형 승무원실과 경량 장갑, 개량형 능동 파괴 장치로 승무원의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독일 KF-51 판터처럼 주포의 구경을 130mm로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고작 10mm 차이지만 130mm 활강포는 120mm 대비 관통력이 50% 이상 향상됩니다. 전문가들은 130mm 활강포가 1000mm 이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단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탄약 크기도 훨씬 커져 탄약 적재량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이는 보급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꽤 치명적인 단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세대 전차에 요구되는 비가시선 전투 능력을 위해 정찰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 등을 탑재하기 시작하면 탄약 적재량은 훨씬 줄어들 텐데요. 단적인 예로 독일 KF-51 판터는 130mm 주포의 장거리 공격 드론 내기까지 탑재하면서 탄약 적재량이 기존 42발 대비 절반 이하인 20발로 줄어들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4세대 전차 MGCS의 개발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화력과 장기 작전 능력은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파괴력과 정확도 대신 탄약 적재량이 줄어든 것인데 현재 우리 군과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아쉬워하기 이릅니다. K3는 차세대 전차라는 타이틀에 맞게 많은 점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포탑에 달린 카메라는 K2 흑표 초기형에 제외되면서 많은 빈축을 샀던 하드킬 방식의 능동 방어 체계가 탑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탑재된 위치를 보면 전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부 방어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독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경쟁국 중 하나인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차 강국으로 명성을 떨쳤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이 운영 중인 주력 전차 레어파르트2 역시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품 전차로 꼽히는데요. 전차 강국 독일은 지난 2022년 6월 라인메탈의 KF-51 판터를 공개했습니다. KF-51 판터의 이름은 표범과 과거 독일 국방군이 운영했던 중형 전차인 5호 전차 판터에서 유래됐는데 판터는 독일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레어파르트 2A4 전차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레어파르트 2A7 전차보다 약 6톤가량 가벼운 59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51 판터 또한 미국의 신형 전차인 에이브람스 X처럼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했는데 이에 따라 KF-51 판터의 승무원은 3명으로 줄었으며 탄약 장전 및 발사 속도 역시 개선됐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KF-51 판터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히어로 120 자폭 드론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대전차 공격과 더불어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전술한 대로 K3처럼 근거리 정찰용 드론까지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론이야말로 탄약 적재량 감소를 보완할 최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경우 주력 전차인 C1 아리에테의 주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을 K3에 적용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드론 발사 장치가 필요 없어진 만큼 탄약 적재를 위한 여유 공간을 상당량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강자 러시아도 4세대 전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2023년 T-14 아르마타가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전에 배치된 가장 최신의 전차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마타를 4세대 전차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대 시속 80km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몸체 앞쪽 캡슐에 탑승한 병사가 무인 포탑을 원격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마타는 대전차 로켓을 격추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비롯해 각종 최첨단 센서, 드론 등 여러 첨단 장비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측은 아르마타가 미국의 개량형 M1A3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드 2A7 플러스보다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르마타가 실제 전투에 참여해 전적을 올렸다는 기사는 아직까지 단 한 줄도 보고되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허울뿐이긴 하지만 최신형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력 전차는 99형과 99A형으로 2001년 첫 배치 이후 그동안 약 1200대가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차는 현재 운용 중인 99A형 전차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승무원 규모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중량을 감소한 대신 기동성과 방어력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 사양과 운행 모습은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을 제외한 기존 전차 강국들은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돌입 최소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2030년까지 K3 시제기를 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NWAV 아리온 스맥 개발 과정에서 완성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한정된 K3의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냐는 것입니다. K2의 역사와 기술력을 이어받은 K3가 차세대 전차전에서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1일 러시아제 APS 영상입니다. 2025년 2월 17일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국제방산 컨퍼런스 IDX에 참여한 KBM은 새로운 개념의 APS를 공개했습니다. 아레나 시스템으로 유명한 KBM은 러시아의 최대 국영방산 기업 중 하나인 로스텍의 자회사로 그동안 T90M에 통합될 APS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공개된 APS는 운영 인원이 필요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개념 외에도 이펙터 모듈 2개를 장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연회에 등장한 KBM의 APS 시스템은 좌우측에 각각 6개씩 총 12개의 효과기용 모듈을 장착했는데요. 보호장치가 발사되면 작은 불꽃 모터가 뿜은 탄약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합니다. 능동방어체계 개념을 처음 도입한 러시아는 초기형 APS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전차의 생존성을 무려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KBM사의 새로운 시스템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에 전차 상부 공격은 물론 무인 항공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체 APS 기술을 확립하지 못한 전차 개발국 인도와 파키스탄, 터키, 한국 등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러한 자신감은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능동방어 체계의 작동 방식은 크게 소프트킬과 하드킬로 나뉘는데 전술한대로 러시아는 1977년 드로즈드 능동방어 체계를 도입해 T-55 전차에 탑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 장갑의 후폭풍 문제와 장착 문제로 T-80 전차에서는 하드킬 방식을 버리고 소프트킬인 쉬토라와 반응 장갑을 탑재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러시아는 대참사를 겪게 되는데요. 1994년 1차 체첸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그로즈니로 진군하던 러시아 131기 개화보병여단과 81 전차 연대가 단 3일 만에 전멸해 버린 것입니다. 숨어있던 체첸 반군이 러시아 전차를 향해 RPG로 무차별 공격하자 소프트킬인 슈토라로는 방어할 수단이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81전차 연대는 120대의 T-80BV 전차가 시가지를 돌파하다가 105대가 격파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투로 큰 충격을 받은 러시아는 하드킬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아레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가니트 시스템까지 만들면서 능동보호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현재 러시아군의 APS가 세계 최고란 자긍심인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은 독일, 미국 등과 함께 전차 보호를 위한 능동방어체계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한국형 APS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추가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능동방어체계를 뛰어넘을 더 강력한 무기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물론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문제투성이의 APS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기형 한국산 APS는 러시아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했는데요. 적외선 유도, 유선 유도, RPG-7까지 각종 대전차 장비로부터 K2 전차를 보호할 하드킬 장비를 탑재하지 못하고 소프트킬 장비만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하드킬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경제성 때문인데요. 당시 우리가 채용한 APS는 대응탄을 발사 후에 후폭풍과 파괴 시 발생하는 파편으로 주변 차량과 병력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한 KAPS조차도 설치에 대당 약 10억 원이 소요된다며
탑재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대한민국은 폴란드 수출 모델인 K2PL에 트로피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여기서도 탑재 단가가 무려 13억 원을 호가했지만 폴란드군은 망설임 없이 APS를 장착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APS가 소모품이란 편견을 버려야 할 텐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차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할 요격 체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레이저를 이용한 요격 체계의 실용 단계까지 다가섰는데요. 한화는 1kW급의 레이저를 시연회에서 수백 미터에 있는 폭발물을 30초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레이저 요격 시스템의 장점은 한 발당 비용이 2,000원이 안 된다는 점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은밀성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과 기업은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협력하여 레이저 무기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그 결과 20kW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실용화 단계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레이저는 지상과 공중을 가리지 않고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전차 방어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갑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K2는 이미 K279 자탄 방어 시험으로 전면 방어력이 최소 800mm 이상이라는 점을 증명해냈는데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측면 방어력입니다. 국방부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2 흑표는 K1 대비 전면은 1.5에서 1.85배, 측면은 1에서 1.5배의 방어력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K1의 측면 장갑의 순수 두께만 322mm 이상으로 실질 방어력은 400에서 500mm이며 K1A1 개량형은 600mm 이상입니다. 즉 관통력이 300mm 정도인 RPG-7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K1을 우리 군이 도입한 지 무려 30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K2 장갑의 측면 방어력이 K1 대비 겨우 10% 향상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해당 수치는 K2 측면에 반응 장갑을 부착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현대의 전차 장갑은 크게 수동 장갑, 반응 장갑, 전기 장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동 장갑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차 장갑, 즉 방패와 같습니다. 단단한 장갑 소재를 두껍게 쌓아 전차 포탄을 막아내는 역할인데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800mm 관통력의 포탄을 막기 위해선 순수 강철제 균질하변 장갑을 900mm, 1000mm 장착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역시 현대전에서 전차용 포탄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동 장갑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반응 장갑입니다. 반응 장갑은 탈부착이 가능한 일종의 증가 장갑인데요. 비행판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반응 물질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적포탄의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성형작약탄 등으로 운동 에너지를 상쇄하는데요. 이론적으로 반응 장갑은 수동 장갑 대비 10배 이상의 방어력을 보입니다. 단적으로 K2 흑표 측면에 부착되는 반응 장갑은 약 400에서 500mm의 수동 장갑과 동일한 방어력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장갑과 같은 수준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K2의 측면 방어력에 대한 논란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세계적으로 전력화 사례가 전무한 전기장갑을 연구 중인데요. 반응장갑과 같은 형상이지만 반응물질 대신 내부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포탄이 전극판 사이를 지나는 순간 고전압, 고전류를 흘려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운동에너지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반응장갑이 일회용이지만 전기장갑은 재충전만 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기술 원조를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K2 전차의 인기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괴된 T-72 전차가 아레나는커녕 비슷한 장비조차 탑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었고 심지어 최신 APS를 탑재한 러시아 탱크가 탑 어택 공격 방식인 제블린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전차는 기갑 장비 운용의 기본인 제병 협동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했는지 러시아 포병은 제대로 된 핵심 표적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고가치 표적만 무차별로 사격했고 전차와 장갑차는 포병의 엄호조차 받지 않은 채 일렬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습 공격으로 선두 차량이 파괴되자 오도 가도 못한 채 허둥지둥하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싸워보지도 못하고 격파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APS가 장착되었다. 한들 서방의 공격에 속수무책인데요. 종합적으로 대전차용 무기인 창과 전차의 방호력인 방패의 대결에서 지금까지 창이 훨씬 더 유세를 점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우리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장갑과 든든한 방호장치 개발에 더욱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